정말 저는 안 하는 사람들은 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는 2020년 10월에 제가 올 캐시로 샀는데 제가 미친놈이었어요. 네, 양도세 중간 70% 넘게 내면서. 안녕하세요. 빌딩 언니 변혜인 이사입니다. 오늘은 보석함 무려 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영감도 많이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삶에서의 어떤 교훈들을 또 우리 자주맘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저희 언니네 북덕방에 와주셨습니다. 자주맘님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워킹맘 자주맘입니다. 저는 인스타에서 돈이 되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제가 자주맘님이랑 처음 알게 된 게 올해 초죠. 맞아요, 올해 초. 건물 투자 강의를 콜라보 하려고 미팅을 잠깐 했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거의 왜 아침밥 안 먹었냐는 식으로 저한테 왜 아파트 왜 아직 안 샀어요?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저 아직 그 정도 돈을 못 모았어요 팀장님 이러니까 그게 아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따끔하게 저를 혼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자주맘님의 닉네임에서도 그렇듯이 자본주의 워킹맘이잖아요. 여기 사실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메이플 자이에 또 입주를 하셨죠. 네네. 네, 제가 또 거기도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반포의 어떤 메인에 입성을 하시게 됐잖아요. 거의 그거 매매가만 해도 50억대? 그러면 뭐 원래부터 그렇게 뭐 부자이셨던가요? 네. 아니요, 저는 뭐 부자 아니었고 네. 부모님한테 1도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와.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리고 워킹맘이었고 직장인으로 본업을 열심히 했고 본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누구나 오는 성장이 멈춘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매너리즘에서 제가 빠지기 위해서 또 다른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장을 찾은 거죠. 그게 그 당시 투자였어요. 2017년도. 아, 2017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네, 결혼할 때부터 이제 주택을 사서 시작은 했는데 제가 결혼할 때 시기가 이제 주택 시장이 거의 끝물이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꼭지에 물린 거죠. 그래서 이제 첫 주택은 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택 투자는 안 한다. 평생 전세를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상가 오피스텔 위주로 이제 현금 흐름이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가 2017년도에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니까 이 아이를 어디서 키우면 좋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눈뜨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보통 거의 1억 모으기부터 진짜 시작하신 거예요? 저랑 저희 남편이 2008년도에 결혼했을 때 이제 신혼집이 2억 4천이었는데 1억 2천 대출이었는데 그 1억 2천을 저희가 1년 만에 다 갚았어요. 그때 당시에 둘의 연봉이 합쳐서 1억 정도였는데 이제 둘 다 영업직이다 보니까 인센티브, 성과금이 나오는 족족 다 갚으니까 저도 이렇게 모을 수 있나 싶었는데 이제 되게 단기간에 대출을 다 상환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게임하는 것처럼 재밌었어요. 우리가 1년에 1억씩을 모을 수가 있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파트 투자하지 말아야지 생각하고선 1년에 하나씩 오피스텔 사기 시작해요. 1억짜리를. 물론 대출 끼고 사는데 1년 만에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피스텔하고 상가를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최대로 많이 모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그럼? 오피스텔 3개, 상가 2개. 그걸 그럼 계속 약간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를 계속 굴려주셨던 거예요? 맞아요. 그때 제가 30대 초반에는 텐텐클럽이라고 예, 재테크 카레님도 그 얘기 네. 재테크 그게 있었어요. 뭐 10억을 모아서 은퇴하기 같은 그런. 그 당시에 10억이 지금의 100억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을 빨리 모아서 은퇴해야지 막 그런 꿈을 꾸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10억까지 어떻게 모을까 하다가 이제 부지런히 개미처럼 월급과 이제 현금으로 모으면 될 수 있겠다는 착각을 하면서 산 거죠. 근데 사실 저는 2020년 10월에 제가 메이플 자리 23억 올 캐시로 샀는데 네. 잠깐 다시. 그러면 잠깐만요. 20년 언제요? 올캐시로요? 2020년 11월에 11월에 올캐시로 23억 올캐시로 23억. 메이플자의 입주권을. 네, 샀어요. 와, 그럼 거의 10년 동안 23억 모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근데 2017년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2017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동산 시세 차익으로 번 게 한 13억 정도 되더라고요. 세금 제외하고. 왜냐면 그때 제가 굉장히 한 번 꽂히면 그냥 끝까지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한 번 투자를 하고 시장이 너무 재밌게 계속 흘러가니까 계속 오르니까 이제 전국 투자로 이제 번지면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9개 부동산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메이플 자이를 하나 샀죠. 근데 그때 세금도 많이 냈고 그때는 양도세 중과 기간이었는데 근데 제가 미친놈이었어요. 양도세 중과 70% 넘게 내면서
이제 9개 정리하고 뭐 그리고 마지막에 또 비과세로 하면서 계산해보니까 제가 한 부동산 투자로 그래도 한 13억 정도 벌었더라고요. 그런데 월급으로 순수하게 모은 게 저랑 저희 남편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적금이나 저희 월급을 통해서 쌓아 올린 돈이 있었고 그다음에 투자로 플러스로 된 돈이 있었고 근데 뭐 상가도 운이 좋게 그래도 시세가 좀 올랐고 오피스텔은 거의 안 올랐지만 월세 수익이 좋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임대소득을 이렇게 신고할 때가 아니에요. 특히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뭐 신고할 때가 아니라서 세금이 좀 적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결국은 저는 또 신기한 게 그 당시가 코로나로 막 맞아요. 많이 막 맞아요.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시기에 모든 걸 정리하고 그렇게 막 70% 세금 내고 나서 또 그걸 현금화한 다음에 그 입주권을 산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하는 것도 전 되게 대단했던 것 같은데 목표가 있으셨던 거예요? 반포 아파트에 대한? 반포 아파트는 아니었고 제 목표는 이제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저희 아들을 어디서 키우면 좋을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친정어머니 도움이 필요해서 친정어머니 아파트에 늘 전세를 살았거든요. 워킹맘이니까 이제 친정엄마의 집을 위성처럼 이제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양주에 이제 계속 이제 엄마랑 같은 아파트에 전세를 살았는데 여기서 교육시키는 건 아니겠다. 이제 막연하게 불안감이 생겨가지고 서울에서 교육을 시켜야겠다 해서 보다가 다 투자를 그래도 묵혀놓은 곳들이 좀 많이 올라서 세금을 다 제외하고 봤더니 강남까지 손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이대로 다주택을 유지하면서 자산을 키워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래 투자를 한 목적인 우리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키울 것이냐를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다주택 대 1주택 똘똘이 한 채. 그래서 정말 많은 유료 상담도 다녔고 강의하시는 분들. 자주맘님도? 네네네. 유료 상담 가봤고 그리고 강의 많이 들었고 결론은 제가 결정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맞아. 둘 다 뭐 미래를 다 모두가 알 수 없으니까 이 두 가지의 선택 중에 내가 가장 후회를 덜 할 것 같은 선택인 거죠. 그러면 다 정리하고 내가 이제 닿지 못할 것 같았던 이제 강남을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면 지금이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가장 크게 시세 차익이 났던 게 목동 아파트였거든요. 목동 7단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매도되면 난 나머지 다 판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매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타임라인을 제가 정했죠. 이게 매도됐으니까 이 매도로 계약금을 치고 나머지를 그 잔금 안에 다 판다. 과감하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대로 가격을 그냥 제가 뭐 높게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거래가 되는 목표가에 팔았어요. 사실 저는 자주맘님 모시고 나서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셨다는 걸 듣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제약 영업부터 뭐 보험 지금 하시는 것까지 거의 한 20년? 그렇게 하고 계신데 영업을 잘하려면 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모든 영역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잘하려면 애정이 있어야 돼요. 그 고객에 대한 애정. 고객에 대한 애정이 생기면 그 고객들의 시간도 되게 귀하고 고객들한테 내가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다른 차별화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업할 때도 어떻게 하면 이 고객님의 시간을 비싸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 많이 했고 제약회사 다닐 때 저는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 너무 존경했어요. 정말 그 대학병원에 제가 뭐 순환기랑 신경과 계열 쪽 약을 담당했었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심장과 이제 뇌에 관련된 진료를 보시는 교수님들, 제 고객님들을 정말 애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상대방이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좀 애정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일을 해보면 이게 참 진심을 알아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또 이게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보험 영업한 지 굉장히 이제 막 3년 차 시작이 됐는데 고객분들이 저를 왜 이렇게 단시간 안에 신뢰하실까 생각해보면 제가 고객분들을 상담할 때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상담했던 것 같아요. 나라면 내일처럼. 저도 최근에 이제 법인을 만들고 뭐 하면서 자주언니랑 얘기 많이 했는데 법인 보험이라는 것도 전 처음 알았거든요. 네. 생소하시죠? 좀 생소했어요. 저도 이런 조직이 있다는 거를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법인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많은 자료들을 찾다가 삼성생명 GFC 레퍼런스를 보고 뭐 하는 조직이지 해서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연락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잡이 있구나. 너무 재밌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법인 보험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계약자가 법인인 게 법인 보험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뭐 암보험이나 종신보험을 주로 가입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이 계약자고 개인이 피보험자, 보상을 받는 사람, 그리고 이제 수익자라고 해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도 이제 개인인데 법인은 그 보험료를 법인이 내는 거예요. 그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제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하면 이 보험료는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그 수익자는 이제 법인이 되죠. 법인이 네. 돈을 냈으니까. 그런데 이걸 수익자를 뭐 근로자나 이제 임원들로 변경하면 이제 세금은 달라지지만 이게 다양하게 설계를 통해서 절세를 할 수도 있고 뭐 대표님의 이제 퇴직금 마련도 할 수 있고 이제 다양한 이제 절세 플랜으로 활용이 돼요. 개인 보험도 물론 그 개인한테 도움이 되지만 개인 보험은 절세는 안 되잖아요. 그럼 경비 처리가 되지 않잖아요. 내가 보험을 든다고 해서 소득 공제를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닌데 법인 같은 경우는 보장도 되면서 세금도 절세할 수 있고 내 노후도 준비할 수 있고 너무나 큰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품을 만약에 판매한다면 자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돈을 어떻게 많이 벌까를 고민하시지만 어느 단계가 지나가면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가 더 크리티컬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금융상품이 있다는 거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느꼈어요. 보험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네. 그 제약 영업이랑 네. 지금 보험 영업하시는 거 네. 뭐가 더 재밌어요? 보험 영업이 재밌죠. 왜냐면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영업의 결과가 제 거잖아요. 너무 자본주의. 아니 근데 영업의 핵심은 사실 그거죠. 맞아요. 내가 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게 진짜 이 보험 영업의 매력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만큼 가져간다. 그러니까 쉬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시면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2명의 자녀가 있고 일도 하시고 애기들도 케어하시고 이제 자기 브랜딩도 하시고 또 강의 매주 하시고 어떻게 이거를 다 소화하시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체력이 좋은 줄 몰랐는데 남들보다 체력이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잘 안 지치는 체질이고 40대 중반을 향해 가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몸이 약간 신호를 보내긴 시작하는데 저는 뭐 잘 만큼 자요. 이제 보통 저녁 12시부터 1시 사이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데 눈 뜨는 시간 다 일하는 시간이에요. 인스타그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 마케팅 회사에 출근한다고 생각하고 하루 2시간 해요. 아, 딱 시간을 정해주세요? 2시간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영업이기 때문에 개인 영업이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정말 중요해요. GFC 하면서 인스타그램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작년 5월부터 갑자기 인스타그램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과 2,000명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지금 벌써 53,000명이거든요. 우리 배워야 돼. 네, 근데 제가 그냥 한 거는 그냥 꾸준히 매일매일 릴스 하나씩 맞아. 올린 거예요. 뭐 댓글을 달아주세요. 뭘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고객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제 정보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제 인스타를 팔로우 하시고 그분들이 필요하신 순간에 저한테 연락하면 정말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1년이 조금 넘게 쌓이니까 매달 인스타그램으로 고객분들을 40명 넘게 만나고 그리고 예전에는 뭐 100명 넘게 상담을 했다고 하면 뭐 한두 분이 계약을 하셨다면 지금은 그동안 저를 보고 신뢰감을 가진 고객들이 오시니까 계약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하시고 정말 저는 SNS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 사람들은 곧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망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집들이를 해서 자주맘님이랑 카렌님이랑 같이 우리가 되게 즐거운 시간 보내는데 다들 개인 사업을 하는 여성 사업가 3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있다 보니까 거기 2명이 미혼이고 네. 1명 이제 우리 자주맘님 워킹맘으로 너무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때 우리가 뭐 결혼이 필요한 것인가 필요 없죠. 아니 제가 이제 그때 이제 30대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결혼에 대한 걸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회사 다닐 때도 그랬고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제가 27살에 일찍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데 저는 이미 결혼 18년 차고 뭐 경험은 한 번이지만 경험을 이제 얘기해보면 결혼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테토녀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테토녀들은 이제 테토남을 만나면 안 돼요. 테토남한테 끌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결혼하지 마라 연애만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면 다른 분은 따라와야지 이게 합이 맞지 각자 주도적으로 살면 이제 찢어지죠. 네, 이게 사업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두 사람이 동업을 하는데 둘 다 주도권을 갖고 싶어서 서로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동업은 끝납니다. 한 사람은 뭐 경영을 하고 책임을 맡고 한 사람은 이제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분업화가 되고 한 사람이 서포팅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자기 얘기하면 그건 결혼이 아니죠. 파멸. 그래서 그런데 저희 남편은 애견남인데 개인주의자예요. 최악인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테토남과 결혼했으면 금방 이혼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제 일에 파묻혀서 사는 게 제가 즐겁고 그러니까 밤 늦게 퇴근하고 뭐 새벽에 일찍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GFC 분들 평균 나이가 5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대화해보니까 그분들은 자주맘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자주맘 아직도 이혼 안 했어? 그 옆에 있는 남편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같이 살기 되게 힘든 스타일의 여자라고 그래서 남편분 그릇이 엄청 큰 것 같다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 듣고 큰 거 같아요. 그래요? 네. 저희 남편 키 엄청 작은데 그래서 제가 그날로 이제 남편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남편은 그릇이 크다고 하다 이제 타고난 그릇이 큰 거냐 했더니 타고난 그릇은 진즉이 깨졌대요. 저를 만나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 고무로 그릇을 빚었는데 그 고무도 곧 찢어질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잘나고 내가 좋아서 뭐 투자도 잘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돈을 잘 번다라고 이제 착각하고 살았는데 무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는 뒤에서 조용히 서포트했던 제 남편이 묵묵하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영상 편지 한번. 우리 남편분을 위해서. 오라박 나랑 사느라고 고생 많고 앞으로도 많이 고생해줘. 돈은 내가 많이 벌어올게. 역시. 집 청소 좀 잘해놓고. 그러면 자주맘님은 어쨌든 자본주의라고 하는 되게 키워드를 되게 삶에서 어쨌든 중요한 키워드로 지금 삼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자본주의에는 늘 저는 명암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우리가 막 돈을 쫓다 보면은 우리가 놓치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밸런스 같은 것들? 돈과 뭐 어떤 여유의 밸런스? 내가 일과 삶의 밸런스? 워킹맘으로서의 삶도 늘 밸런스의 어떤 전쟁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자주맘님은 선택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 뭐 본인만의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 밸런스를 맞추지 않아요. 밸런스는 자연적으로 맞춰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제가 가장 잘하는 거를 하고 이제 배우자가 잘하는 거 하고 이제 팀플레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워킹맘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밸런스가 그냥 저희 가족들만의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저희 딸도 저에 대해서 일하는 엄마에 대해서 뭔가 자부심이 있고 또 제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이제 사랑을 표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함께 쓰고 있다를 느끼게 해주면 그게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밸런스 50대 50은 밸런스가 아니죠. 그건 이도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일도 근데 이거 마찬가지. 진짜 명언이다. 네, 그러니까 5대5가 밸런스가 아니다 이거지. 아니죠. 오늘 이 지금 마지막 멘트는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꼭 한번 이거 자막으로 꼭 좀 깔아주세요. 5대5는 이도저도 아니다. 밸런스가 아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너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막 많이 올랐잖아요, 핵심지들은. 그래서 이미 막 그거를 포기해버리는 뭐 그런 분들도 요즘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본업이죠, 본업. 현금 흐름을 얼마나 내가 키울 수 있는지. 예, 거기서부터 저는 투자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 사업을 하면 현금 흐름을 단기간에 늘릴 수는 있지만 직장인이면 현금 흐름을 단기간에 늘릴 수 없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여야 돼요.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걸 더 쉽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소득을 늘리는 게 더 쉽게 하시겠냐 이제 물어보면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거 해라. 그러면 이제 현금 흐름 늘리는 게 더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길에 맞춰서 이제 투자 전략을 짜시면 되고 소비를 극단으로 줄여야 되는 분은 거기에 맞춰서 또 전략을 짜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소득이 낮으면 요즘은 엄청 좋아요. 신혼부부 특공, 분양, 청약이 기회가 많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패를 가지고 가장 전략적으로 우세한 베팅을 하시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김장할 때만. 자주맘님이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돈이란 무엇인가? 저한테의 자본주의는 게임을 이제 도전하고 성장하고 성취하는 이제 하나의 도구로 보고 많은 걸 시도해 보면서 경험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게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잃을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승부의 세계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에 있어서는 뭐 팁이 있나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디에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사실 이 시장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시장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이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꾸준히 공부하면서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보험, GFC로 일하시면서 또 자산가분들 엄청 많이 만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요즘에 이제 자산가분들 유료 상담도 또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해요. 어쨌든 자주맘님이 또 경험한 이 투자의 방향이 있었고 최전방에서 자산가들의 투자를 직접 보시고 또 선택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요즘 부자들의 어떤 투자는 어때요? 자산가분들의 이제 투자는 사실 이제 투자로 얼마를 더 불리는 것보다는 세금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산가분들은 100억 이상 자산가분들 뭐 특히 이제 200억이 넘어가면 상속세 때문에 투자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제 내 자산의 절반이 나라 지분이 돼요.
투자를 더 잘해가지고 자산을 키우는 것보다 어떻게 절세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자산가들이 되게 그거에 막 목숨을 거시는 거죠? 자산가분들은 사실 뭐 범위가 넓죠. 뭐 100억 자산가부터 해서 뭐 몇 천억대 자산가까지 있는데 예전에 1000억으로 회사를 엑시트하시고 근데 결국에는 상속세 110억을 지금 연부연납하고 계시거든요. 5년 동안 나눠서. 그런데 그 자산이 전부 세금으로 나가는 이제 고통 속에서 왜냐하면 110억을 5년 연부연납하면 6번에 나눠서 내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20억씩 납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1년 동안의 그 삶이 사라져요. 그 세금을 납부하는 그 6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그냥 다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지만 이제 올 초에 많이 오셨던 상담 중에 하나가 이제 압구정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이 한 채를 팔아야 되지 않냐. 왜냐면 이제 압구정 아파트가 이제 100억을 찍기 직전이에요. 한 70억, 80억 정도 평당 한 1억대 초반 이제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50% 세율이니까 뭐 70억이면은 30억대가 이제 상속세로 나가니까 그거를 납부할 자녀는 없어요.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자녀가 없으니까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거를 팔아서 자녀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많은 세무사님들 상담을 받아도 팔아서 이제 나눠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상속세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저를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1억에 압구정 사셨고 1억? 네. 1억일 때가 있었나요? 네, 압구정 분양가가 1억이 아닐 때가 있었죠. 약 1억으로 이제 사셨고 그게 이제 70억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 때도 장특공이 80%는 되지만 그래도 양도세도 이제 억 단위예요. 그런데 팔고 뭐 자산을 나누자니 이 압구정이 오를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좋은 자산은 파는 게 아니다. 좋은 상속은 상속세를 잘 납부하는 게 좋은 상속이 아니라 좋은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정말 좋은 상속이다 해가지고 저랑 이제 삼성생명 이제 협업하시는 세무사님이랑 세무사님은 이제 세금을 계산해 주시고 저는 이거를 팔지 말고 대출을 활용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근데 그거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이게 더 오르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하셨는데 제가 압구정 아파트 100억 꼭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했는데 무슨 100억이가 했는데 2달 만에 이제 폭등이 일어나면서 안 파셨어요. 안 파시고 잘 유지하고 계시고 또 이제 그걸 자녀들에게 잘 이전을 하는 이전하고 있는 작업들을 하셨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이제 상승하는 자산들을 보니까 이게 세금이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요. 이게 자산이 2배가 되면 세금이 2배 되는 게 아니에요. 세금은 3.5배 정도 늘어요. 누진세기 때문에 세금 구간이 달라져서 그래서 자산이 2배 커지는 게 세금도 비례하겠지 생각하시면 큰 코 다쳐요. 맞는 것 같아요. 종소세도 누진세 되니까 맞아요. 모든 세금은 누진세죠. 약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구간이 또 오더라고요. 자주맘님의 이제 넥스트 스텝 마지막으로 어떤 또 넥스트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은 있었지만 진짜 잘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5년을 정말 내가 달려보겠다. 왜냐면 이 GFC라는 이 보험 설계사는 신용을 파는 일이거든요.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최소 10년의 경력을 갖고 계세요. 제가 그 10년의 경력을 빨리 단축시켜서 왜냐면 남들보다 3배 일하면 되니까. 그래서 5년 안에 탑 세일즈가 되자 뭐 이런 거. 그래서 명예의 전당 이런 게 있나요? 네, 맞아요. 네, 플래티넘이라고 네, 연 10억 정도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매년 그렇게 달성하시거든요. 10몇 년 동안. 네, 그런 분들처럼 되고 싶어요. 본업에서 상방 찍는 게 저는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요. 늘 만날 때마다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럼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